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45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에 관한 학습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판례 사례 한두 개 정도 점검하시면 되고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걸 점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사 명칭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볼 거냐 가는 것이 바로 법의 해석의 문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유사 명칭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우리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당연히 그 줄거는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 답항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판례의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였지만은 이 판례의 취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그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은 비단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유사 명칭으로 다 포함시켜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나온 판례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두고 있는데 시험 출제된 바는 없는 판례입니다. 근데 최근에 소개된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출제의 가능성이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취지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지. 특히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빵빵 부동산, 부동산 빵빵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들도 현실이다 이 말이지.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 피고인이 세모세모 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된 5개 광고물을 설치하고 세모세모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바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 2015년도에 나온 판례라서 아직 출제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출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따라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중개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명함에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개보조는 명함에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직함을 명확히 써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실장, 홍길동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중개보조원이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홍길동, 사장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법 제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인데 1번에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우리 행정법상의 일반 이론적 설명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시험 출제된 바는 있지만은 출제 빈도가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두신다면은 응용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서 해라라는 거죠. 과거법에서는 허가받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허가와 등록의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지. 또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해라.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아서 운전을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각 법마다 명칭을 다 달리 쓰고 있지만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적인 의미를 학문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용어를 쓰면서 분류를 하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학문상으로 보면은 허가에 해당하는 그런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상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냐?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시켜줘 가지고 원래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자연적 자유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행정행위를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허가로 이렇게 분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나 도로교통법상의 면허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법 규정상으로는 다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고 하겠지만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그런 행정행위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지니는 행정행위를 우리는 학문상 허가라고 부르고, 학문상 허가는 인가와 달리 형성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적 행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은 참고 자료로 각주 54번에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는 과거에 나온 바는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라는 지문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이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행위는 대물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학식이나 기술, 경험과 같은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대인적 행정행위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 따라서 그 등록에 따른 법률 효과의 이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은 양도 대여를 당연히 금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대물적 성격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이전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주가 바뀌게 되면은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하면은 다시 건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건축 허가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적법하게 풀어주는,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부작위 의무의 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학문상 허가의 성격을 띤 행정행위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 의미가 있지만은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냐 대물적 성격의 행정행위냐 측면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갈로 3번에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기속행위의 성격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 2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3조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1호, 2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속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시켜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2항에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나중에 학습하는 우리 법 제1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이라는 이 어느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등록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시켜줘서는 안 되겠죠. 등록 기준은 나중에 학습을 합니다. 4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등록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시켜줘서는 안 되는 상식적인 기준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도 등록시켜줘서는 안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각주 58번에 제가 소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교재 아랫부분에 각주 5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설 등록 신청한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등록이 되거나 이중 소속이 되는 등록 신청이 되게 되면 등록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해 오는 경우는 등록 처분을 내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3조 2항에 등록을 시켜줘서는 안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빼고는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이 행정행위는 기속성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49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업이라는 이 영업행위의 적법 영위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적법한 중개업이 되니까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하면 적법한 중개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의 적법 영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다라는 거죠.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행하는 사람이 중개를 해가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을 행한 자가 부적법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등록 기준에 관한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위임에 의해서 시행령, 즉 대통령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3조에 의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춰야 될 등록 기준과 법인이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으로 구분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용어 개념 공부할 때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를 소개해드렸죠. 이 네 개의 특수법인은 각각 관계되는 근거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들이죠. 이런 법인들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학습할 법인으로서의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행령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특수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첫 번째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에 관해서는 뒤에 공인중개사법 제34조 학습을 할 때 상세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다 34조 가서 다시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편에서. 어쨌든 이 규정은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라면 실무교육을 다시 안 받고도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를 아무 건물에나 확보해서는 곤란하고 우리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 물론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즉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소유할 필요는 없고 사용할 권한만 확보하면 된다라는 거죠. 소유하든지 전세하든지 임대차든지 사용대차하든지.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접근해서 학습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에 관한 규정은 괄호가 없었습니다. 괄호가 과거의 법에는. 그래서 건축물 대장 옆에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하는 말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설한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가설 건축물에다가 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법에는 그 규정이 없는 바람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등록 거부 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정을 통해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서는 등록이 안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 옆에 또 괄호가 붙은 거는 우리가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도 과거 법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규정이 왜 신설됐느냐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완공이 돼가 사용검사까지 받아가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상가 내에. 이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이라도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사업 기간이 크고 규모가 크죠.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입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 작성이 되려면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확보라는 말은 반드시 자기 소유의 건물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영업의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풀어놓은 거죠. 허용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록 기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해 보면은 건축물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죠. 28가지인가 29가지로. 그래서 그 용도 중에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 건축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등록이 될 것인가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 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건축 관련 법령의 기준도 적합하게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용도 분류 규정에 의하면은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제처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에다가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두 번째,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5가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 형태이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라야 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하도록 제외시켜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상법상 회사라도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등록 기준에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에 두 번째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자연인과 다른 점이 설립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가보면은 지금 우리 교재 51페이지 그 네모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네모박스가 14조 규정입니다. 그 뒤에 가서 다시 학습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4조의 규정을 미리 땡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 14조 규정에 보면은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도 나와 있죠. 그리고 2항에는 경공매 영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조에 규정된 업무라는 것이 결국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라는 것이 중개업 플러스 6가지 겸업 업무입니다.
이 법인으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목적이 중개업 플러스 6가지 범위 내에서 설립 목적에 포함이 될 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법인으로서 등록이 돼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면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가지만 겸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법 제14조의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6가지 종류는 14조 가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등록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구수적인 내용들, 우리 각조 64번에 소개해 놓은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의 세 번째 등록 기준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임원과 같은 의미로 취급하시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직원을 의미하는 회사원의 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조문에서도 보면 사원 옆에 괄호가 붙어 있죠.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임원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 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인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네 번째 등록 기준은 그 사원 또는 임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이 분사무 책임자는 나중에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주된 사무소 이외에 별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주된 사무소의 개설 등록 문제니까 분사무소 책임자의 어떤 실무교육 요건은 분사무소 제도 가서 학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찬가지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도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사무소 확보의 기준은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갖춰야 되는 사무소의 확보 기준과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에다가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이 영업행위를 적법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 영위 요건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중개업을 적법 영위하고자 해서 등록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누구 또는 누구만이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인적 성격의 행정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신분을 지닌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해오면은 등록시켜줘서는 안 된다라는 등록행위의 기속적 성격에 관한 조문도 우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등록 기준은 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기준, 그리고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갖춰야 될 등록 기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중개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학습했더랬죠. 즉 특수법인의 경우는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인은 중개법인을 가리킨 거다. 즉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의 두 번째가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14조 인전 업무가 바로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이렇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을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마찬가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 등록 기준에 부합되겠죠. 그리고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도 적합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에다가 확보해야 등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겠고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나머지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 넷째,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다섯 번째, 사무소를 마찬가지 공인중개사처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인으로서 사무소를 확보한다 해가지고 면적을 좀 더 크게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확보 기준에 의하면은 면적에 관한 제한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념으로는 공인중개사보다는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때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중개사무소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법에는 그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읽을 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학습하는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반복하시는 것이 가장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업무 개시 절차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